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쌓아 올렸던 공든탑이 어이없게 무너진 여자입니다. 불혹을 넘은 나이에 공든탑이 무너져서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건가요? 저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두 번 고민 없이 바로 자식들이라고 대답해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저는 아이들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가진 거 없는 남편이라도 자식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좋은 아빠만 되어준다면 저는 바랄 게 없었어요. 가정적인 남편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큰 돈을 벌어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보다 더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을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막내였지만 저와 반대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처음에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남이 길어지면서 결혼 준비 당시 저는 시부모님들을 보면서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리던 날에도 시부모님께서 시댁집이 아닌 식당을 예약해서 만났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서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은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자주 얘기해서 듣기만 했지. 사진 한 번을 안 보여줘서 이제야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호 씨 통해서 소식만 전해 듣다가 너무 늦게 인사드리네요. 죄송해요. 아유, 뭘 또 죄송까지 해요. 난 그냥 반가워서 하는 소리예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될까? 내가 사위는 봤어도 며느린 처음이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처음 만나던 날부터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점점 대화가 편해지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식당 음식은 입에 맞아? 괜히 집으로 부르면 밥 먹기 힘들까봐 여기서 보자고 했는데 음식이 괜찮은가 모르겠네.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보자고 해주셨어도 저 편하게 갔을 거예요. 내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면 예비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더라고. 괜히 시댁에 오면 가만히 있기 불편하잖아.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어서 다 알아. 그때 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마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다면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께서 절 보시면서 호탕한 웃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딸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가 아니라 꼭 딸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식구끼리 노력은 무슨 노력? 나는 더 바라는 거 없어. 둘이 잘 살면 그게 양가 어른들한테 효도하는 거야. 아버님께서도 인자한 목소리로 너희만 잘 살면 된다면서 좋은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며느리도 딸이나 다름없다면서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찍 결혼한 친구 중에 시댁과 갈등이 깊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 시댁이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뵙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들도 정말 성격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저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은아, 동생들이 새언니 될 사람 궁금하다고 같이 밥 좀 먹고 싶다는데 어때?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괜찮아. 여동생들이라 그런지 별게 다 궁금한가 봐. 별게 궁금하다니. 당연히 궁금할 수도 있지. 언제 보면 되는데? 나도 따로 한번 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진짜? 그럼 주말에 만나서 편하게 밥이나 먹자. 그때 신우들은 저를 무척이나 궁금해했어요. 저도 신우들이 궁금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덜컥 약속을 잡았죠. 남편은 장남이었지만 시누이들이 먼저 다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우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신우들은 성격이 쾌활하고 참 좋았어요. 둘째 신우는 절 보자마자 궁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전 오빠가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36살인데 장가 갈 생각도 없어 보여서 가긴 가나 싶었는데 역시 짝은 있었나 봐요. 우리 오빠가 잘해줘요? 네, 잘해줘요. 집에선 어때요? 집에서는요? 아,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해요. 오빠 없을 때 여자들끼리만 한번 뭉쳐요. 그럴까요? 아예 이찬 우리끼리 나가는 거 어때요?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오늘 애도 남편한테 맡기고 나왔는데 여자들끼리 한번 제대로 놀아봐요. 신우는 제 말에 신이 난 듯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들과 금세 가까워진 저를 보면서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들끼리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건 비밀이지. 여자들끼리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 뭐야, 나도 같이 가. 남편이 같이 가자고 말하자 둘째 신우가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빤 이럴 때 좀 빠져 있어. 나도 오빠 말고 언니 갖고 싶었거든? 뭐? 네가 다른 집 애들 못 봐서 그래. 나 정도면 얼마나 착한 오빠였는데. 아휴, 알겠어. 그러니까 이젠 나도 언니랑 좀 놀아보겠다고. 남잔 이럴 때 조용히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래, 아주 나 없이 내 얘기 많이 해라. 저는 신우들의 제안으로 그렇게 여자 셋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막내 신우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라고 더 예뻐하거나 아끼는 거 없었어요. 오히려 오빠한테 더 엄격했어요. 정말요? 보통은 장남이라고 더 아끼지 않아요? 그런 집도 있는데 저희는 부모님이 차별하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삼남매가 싸우는 일도 없고 적당히 잘 클 수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애 키워보니까 저희 부모님처럼 차별 없이 공평하게 키운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님, 아버님 뵙고 인사드렸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긴장 잔뜩 하고 왔다가 편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너무 편하게 한 거 아닌가 걱정됐다니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새언니 너무 좋다고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다고 따로 약속까지 잡은 거잖아요. 정말요? 아우, 진짜 다행이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새언니도 말 편하게 하세요. 우리 이제 자매처럼 지내요. 저야 너무 좋죠. 육아 선배니까 나중에 제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새언니 나중에 약속 있으면 애기도 우리가 봐줄게요. 편하게 가요. 신우들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됐어요. 게다가 서로 통하는 점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여동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댁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면서 안심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다정했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벌이가 좋지 못했지만 남편의 인성만큼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돈이야 더 벌 수 있지만 인간성은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남편이 저한텐 세상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엔 친정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뒤늦게 오빠를 통해서 엄마 소식을 듣고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괜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쳤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너 임신했는데 괜히 걱정할까봐 그랬지. 별거 아니래. 의사가 깁스 잘하고 다니면 금방 나을 거라고 했어. 금방 나을 다리에 깁스를 하겠어? 엄마 진짜 왜 그래? 난 자식도 아니야? 내가 임신한 게 뭐가 어떻다고 말을 안 해. 이런 거 숨기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고. 알겠어. 엄마가 미안해. 난 너 신경 안 쓰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때 저는 괜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화를 잔뜩 냈어요. 첫째 임신했을 당시에 입덧이 심해서 친정엄마께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땐 엄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에 괜히 화를 냈던 거예요. 결국 저는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난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답답해서 그랬던 거야. 뒤늦게 알게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도 말해. 알겠지? 그래, 알겠어. 네가 이 정도로 속상해할 줄은 몰랐어. 홀몸도 아닌데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하다. 앞으로는 엄마가 꼭 말할게. 엄마의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를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엄마와의 통화를 듣던 남편이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치셨어? 어제 연락드렸을 때도 별말 없으셨는데? 우리 걱정할까봐 말씀 안 하신 거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엄마 몸이 먼저지 지금 나 걱정할 때냐고.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그래도 당신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 내일부터 내가 퇴근길에 어머님 뵙고 올게. 당신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안 피곤하겠어? 당신 입덧 심했을 때 장모님도 매일 반찬 챙겨오셨잖아.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보답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당신은 더 걱정하지 말고 아이랑 당신 몸부터 챙겨. 여보, 고마워. 마음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데 당신이 해준다니까 내가 다 마음이 놓인다. 장모님 일이면 우리 어머니 일이나 마찬가지잖아. 걱정 마. 남편의 말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부터 정말 저희 집으로 가서 친정엄마를 극진하게 챙겼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아이고, 영은아,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서방 그만 오라고 해. 엄마, 사회가 해준다고 할 때 그냥 편히 계셔. 엄마 나이에 뼈에 조그만 금이 가도 시간 오래 걸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사이가 다 해줄 거야. 남들이 보면 내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 요새 아주 우리 집으로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 것 같다. 아들, 딸 결혼하고 엄마 아빠만 사는 집에 사이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셋이서 밥도 먹고 그냥 엄마도 좀 편히 계셔. 사이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 너무 거절해도 사이 민망하다고. 내가 딸 시집 보내고 이런 호살 누릴 줄 누가 알았어? 엄마의 말에 저는 괜히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서 아들 역할을 제대로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무사히 첫째를 낳았을 땐 남편은 감격한 얼굴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나 정말 든든한 가장 될 수 있게 노력할게. 당신이랑 우리 아이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부모로서 같이 잘해야지.
당신은 지금처럼 그렇게 있어줘. 알았지? 걱정 마.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남편은 첫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집에서도 육아에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육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팔을 걷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좀 쉬어. 하루 종일 애 본다고 힘들었지? 방금 퇴근하고 왔으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나 좀 쉬어. 난 예쁜 우리 아들 보느라고 힘든지도 몰랐어. 에이, 그래도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애랑 힘들었을 텐데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눈 좀 붙여. 오늘 회사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애가 이뻐 죽겠는데 출근은 어떻게 하나 몰라? 아침마다 내 발길이 안 떨어져서 간신히 나가지 뭐. 남편은 아들이라면 껌뻑 죽을 만큼 좋아했어요. 정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들 목욕도 직접 해줄 만큼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시누이들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시댁에 아들을 데리고 가면 시부도 손자를 예뻐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이제야 왔어? 할아버지가 예쁜 신발 사놨어. 그때 제 아들이 돌도 안 지났을 때였는데 아버님이 신발을 사두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님을 보면서 말했죠. 아버님, 신발 신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벌써 사신 거예요? 저번에 시장 갔다가 애기 신발이 좋은 게 있길래 샀지. 신발 같은 거 사두면 건강하게 큰다잖아. 제 물음에 민망한 듯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막내 신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손주들만 보면 뭐 해줄 게 없나 고민만 하시나 봐. 아버지, 손주들한테 어디까지 해주시라고 그래. 그럼 내 손주들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난 요새 손주들만 보면 보약 먹은 것처럼 힘이 난다. 저는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막내 신우와 같이 웃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이를 참 잘 봤어요. 남들은 육아로 우울증까지 온다는데 저는 오히려 안정감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둘째까지 낳았을 땐 이제야 온전한 가족이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았어요. 아마 그랬다면 제가 이런 사연도 쓰지 않았겠죠.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 6년 차부터였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오면 사랑도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월급날 지났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뭐? 아니, 그 정도야? 당신 지금이라도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월급이라도 잘 들어와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긴 한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설마 당신 자리 하나 없겠어. 저는 한껏 걱정하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아직 어린 아들 둘에 저까지 있어서 남편의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둘째가 어려서 제가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온전히 남편이 혼자서 견뎌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회사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만 겁니다. 남편은 좌절하면서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와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난 좋은 가정 되긴 클렀어. 무슨 소리야. 설마 회사 망한 것 때문에 그래? 회사가 거기 하나뿐인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회사가 망했지. 당신 인생이 망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나이 먹은 날 뽑아줄 회사가 있겠어? 난 끝났어. 망했다고. 그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망했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모자랄 판에 술을 마시고 와? 정신 차려. 우리 애들이 둘이야.
이렇게 있을 시간이 어딨어? 내가 그동안 저축한 돈 있어. 그 돈으로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집안일은 나한테 맡겨두고 당신 일이나 걱정해. 난 당신 믿어. 여보, 미안해. 그리고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실망 안 시키게 잘할게. 무너져 내린 남편을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최대한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은 아는 지인과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동대문에서 중국,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옷을 많이 사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자리 잡은 지인이 남편한테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때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금세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면서 남편은 진지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잖아. 허망하게 일자리 잃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 당신 괜찮겠어? 회사 다니는 거랑 사업 직접 하는 건 다를 텐데. 난 당신이 믿어주면 잘할 수 있어. 나 지금 장사도 잘하고 있잖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확실하니까 한 번만 믿어줘. 동업이 쉬운 게 아닌데 잘 생각해봐. 지금이야 장사니까 같이 잘하고 있는 거지. 사업은 또 다르잖아. 걱정 마. 나랑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야. 같이 일하면서 이젠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정도라니까. 걱정 마.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운영 중이던 작은 공장이 있더라고. 거기 공장 좀 확장해서 같이 대량 납품해 볼 거야. 남편이 자신감에 가득 차서 말하니까 저는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업하는 친구와 같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옷을 대량으로 납품하기 위해 친구가 먼저 운영하고 있던 공장을 같이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한테 투자하면서 같이 운영을 시작했지만 아무 경험이 없던 남편이 무작정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늘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난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어쩜 그렇게 속이 터지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기왕 하기로 한 거 잘해봐. 자꾸 욕만 하니까 더 싫어지는 거야. 좋게 좀 생각하려고 해봐. 남편은 매일같이 동업자와 싸우기 바빴어요. 이미 시부모님께도 큰 돈을 빌린 상태였고 은행에도 풀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서 이도 저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옆에서 남편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동업한 그 친구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공장 경영까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동업자와 서로 탓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남편은 집에서도 동업자와 고성을 지르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먼저 투자 멈추자고 했잖아. 그때 멈췄으면 좀 좋아? 일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애초에 네가 나 꼬드겨서 무리하게 투자한 거잖아. 지금 장난해? 처음부터 널 믿은 내가 미친놈이었지. 유치원생이었던 애들이 있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업자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통화를 끝내고 나오는 남편한테 저는 답답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여보, 집에 당신만 있는 거 아니잖아. 듣는 우리 애들 생각도 해야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이제 애들도 대충 들으면 따라한다고. 아,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때도 남편은 동업자와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동업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공장이 잘 돌아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친구와 소송까지 갔고 적자가 심해지면서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린 겁니다. 돈 벌겠다던 남편한테 남은 건
엄청난 빚뿐이었어요. 그 순간 남편은 시댁에서 빌린 돈, 대출받은 돈까지 완전 허공에 날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의 남편은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취업이라도 하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때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때라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1살에 애만 보던 전업주부가 취업할 곳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낸 언니가 양념갈비 식당을 개업한 거예요. 제 상황을 알고 있던 그 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은아, 너 일자리 구했어? 아직 못 구했지. 너 그럼 우리 가게 와서 일해. 언니가 일당도 더 쳐줄게. 아이들 돌보는 시간 다 감안해 줄게. 그러니까 바쁜 시간대에만 나와서 좀 도와줘. 요새 정말 손님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된다. 정말? 나야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해줘도 괜찮은 거야? 야, 우리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내가 네 사정 뻔히 알잖아. 이럴 때 도와야지. 그리고 내가 너 손 야무진 거 다 아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언니, 고마워. 나 정말 요즘에 대출이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자. 언니만 믿고 내일부터 가게 나와. 저는 친한 언니의 제안으로 새로 개업한 가게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식당에서 일한다는 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집에서 애만 키우던 주부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심지어 언니는 하루 8시간 일하면서 그 당시 2019년도 시급보다 돈도 더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한 달 내내 일하면 200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공직 생활을 하시다 퇴직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 빚과 시부모님 돈도 함께 갚아야만 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번 돈으로 아버님께 돈을 조금씩 보내드리자 아버님은 놀란 목소리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너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보낸 거야? 아버님 걱정 마세요. 친한 언니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린 걱정 말라니까 왜 신경을 써?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 노후자금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부담이나 주고. 부담이라뇨. 다 자식된 둘이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아버님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아버님은 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에 저희 부부가 집에 가면 아버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미안한 목소리로 용돈을 쥐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얼마 안 되는데 쥐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저 돈 필요 없어요. 돈 벌고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걸 주세요. 아버님 쓰세요. 난 돈 쓸 곳도 없어. 네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너만 보면 미안해서 그런다. 아니에요. 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난 항상 네 편이야.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말해. 아버님은 늘 저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더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남편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어머님까지 나서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남편은 툭하면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느 날은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놓고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남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집에 있어? 출근 안 해? 아휴, 나랑 안 맞아서 그만뒀어. 그래도 회사 공장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잖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무 화나서 확 엎어버리고 나와버렸어. 뭐? 또? 당신 미쳤어? 당신 지금 그냥 빚더미에 앉아있는 아저씨야.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 배우려고 해야지. 때려치고 나오면 어떡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참아? 나 이래봬도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야. 몇 년 전에 듣던 소리를 지금까지 하는 거야? 쫄딱 망하고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빚 갚으려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식당에서 일하다 손이 다 텄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 일하러 가서 누가 당신 비위 맞춰주길 바래?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장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구해. 빨리.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몇 달 뒤에는 식당 일을 끝내고 집에 와보니까 어머님이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아, 네 마누란 빚 갚으려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네가 이렇게 집구석에서 놀고 먹고 있으면 어떡해? 빚은 네가 졌잖아. 출근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출근 못한 거라니까. 어제 술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좀 안 좋았어.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 술을 네가 왜 마셔? 대체 네 자식들은 뭘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반차 쓰고 오후에 나가려고 했어. 진짜야. 그런데 진짜 속이 좀 안 좋아서 오후에도 못 갔더니 그냥 나오지 말라잖아. 저는 그때 남편이 어머니께 하는 변명 섞인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대체 어쩌려고 그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내가 한 번만 더 그만두면 이혼이라고 했지? 여보, 애들 생각 좀 해. 이혼이라니.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갈라서자고. 여보, 한 번만. 나 진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제발. 그 당시 남편의 반복된 퇴사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울면서 남편을 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당장 빌어. 네 처한테 빌어. 요즘에 저런 여자가 어딨어. 남편 망하면 애들도 두고 몸만 도망치는 여자들이 태반인데 네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이거사. 여보, 제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걸 보고 또 한 번 용서했습니다. 솔직히 애들 때문에 선뜻 이혼할 용기도 안 났어요. 제 이기심에 아이들한테서 아빠를 뺏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이지만 나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 속은 오죽하겠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니에요. 애들 생각해서 다시 잘해볼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휴,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시부모님들은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도 제 고생을 알아주니까 4년이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저는 남편 빚 7,500만 원을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숨통을 조여오던 빚을 전부 갚은 순간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빚도 다 갚았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이제 우리 애들도 초등학생이잖아. 당신이 정신 차려야지.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나 다시 애들 아빠로 가장으로 잘 살아볼게. 내 인생 구제해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은 다시 잘 살아보겠다면서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아등바등했지만 공든 탑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어요. 빚을 다 갚고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던 때였어요. 그날 남편은 애들도 다 잠든 시간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남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길래 이 시간에 말해? 당신 혹시 또 사고 쳤어? 아니,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뭔데 그래? 나 사실 당신을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인생 길잖아. 솔직하게 말해야지. 사랑 없이 어떻게 100세 시대를 살아? 그동안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할 뻔한 적도 많았잖아. 당신이 내 빚 갚아준 건 고마운데 이건 또 별개의 문제지. 그리고 내가 신용 불량자 면회야. 양육비라도 보내지. 뭐? 양육비? 아예 이혼할 작정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딴 여자 생겼니? 진짜 그런 거야?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했던 말인데 남편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날 벗어나게 해줄 여자야. 그리고 날 다시 위로 올려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당신도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손부터 나갔고 남편 뺨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냥 차라리 때려.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안 변해. 요즘 이혼이 뭐 대수야? 3명이 1명꼴로 이혼한다잖아. 우리도 그냥 그저 그런 부부야.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마음 안 변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한다고 생각해. 그러더니 남편 놈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뒤통수 제대로 맞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왕창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속이 달래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 아버님께 울면서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님, 애미야,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무슨 일이야? 너 우니? 죄송해요. 너무 답답하고 분해서 늦게 애들 재우고 이렇게 전화 좀 드렸어요. 또 그놈이 무슨 사고 쳤니? 빨리 말해봐. 남편이 이혼하재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대요. 제발 이혼 좀 해달라는데 너무 참담해요. 뭐야? 애미야, 있어봐라. 우리가 지금 가마. 참담했던 심정을 시부모님께 털어놨고 그날 밤 12시가 되는 시간에 시부모님께서 택시를 타고 와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속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님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빈속에 무슨 술이니? 기다려봐. 금방 뭐라도 해줄게. 어머님은 오시자마자 안주를 준비해서 저와 같이 술잔에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넌 어떤 생각이야? 우리는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해. 저도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젠 자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어요. 다 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아. 내가 미안하구나.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어머님은 옆으로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자 한숨만 쉬던 아버님이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로? 누가 네 아버지야? 네가 인간이야? 네 처가 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여자 생겼다고 이혼을 통보해? 다 들으셨어요? 저 이제 40 중반밖에 안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야죠. 뭐야? 그놈의 주둥이 당장 안 닫어?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그 순간 아버님은 남편 뺨을 치면서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버님을 보면서 원망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이혼할 거예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전 아들이잖아요. 좋은 여자 잘 데리고 와서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 여자 충분히 능력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께 잘할 거라고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남편 말에 눈이 돌아가서 식탁 위에 있는 보리차물을 남편 얼굴에 확 뿌리면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정신 못 차려? 난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네가 처자식 버리고 잘 살 것 같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왜 아들을 못 믿어요? 두 분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제가 나갈 테니까 저 사람이랑 작별 인사나 하세요. 남편은 끝까지 막말을 내뱉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말로 마지막까지도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혼해라. 더 이상 저런 놈한테 발목 잡혀서 살지 말어. 내가 널 잡고 싶어도 저런 놈을 보면서 도저히 널 못 잡겠다. 넌 이혼하면 분명 더 잘 살 거야. 죄송합니다. 저도 더는 안 되겠어요. 이혼할게요. 그때 시부모님들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양육권을 다 가져오는 대신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어차피 제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 놈이 저한테 인심 쓰듯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난 어차피 부잣집 여자 집에서 살 거니까 이 코딱지만한 집 너 가져. 애들 키우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내 명의라 그러려고 했어. 그 여자가 널 어디까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이렇게 한심한 건 알고 있어? 사람이 글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인성이 보여. 우린 이미 수많은 채팅으로 서로 진심을 확인했어. 날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혼만 하고 오면 다 받아준다고 했어. 당신이랑은 이해의 폭이 다른 사람이야. 저는 남편 놈 말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상간녀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채팅하다가 이혼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더 웃긴 건 상간녀는 남편 놈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난 너희가 어떤 짓을 한 건지 법으로 알려줄게.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해서 참을 수 없던 저는 두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위자료 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이혼이 확정되고 난 다음 날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저한테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계좌에 있는 8천만 원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갚아준 돈이다. 매일같이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게 일하면서 4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렇게 어렵게 살린 가정인데 이렇게 쉽게 허공으로 날릴 순 없잖니. 아버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받아도 전 남편한테 받아야지. 왜 아버님이 주세요? 그놈이 지금 무슨 돈이 있겠어. 나도 포기했다. 포기했어. 얼마 전엔 나한테 여자 소개시켜 준다고 집으로 온다길래 오기만 하면 다리 분질러 버린다고 했어.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야. 그리고 그놈한테 받기로 한 양육비 꼬박꼬박 받아라. 알겠지? 너 이 돈이 있어야 우리 손주들 잘 키우지. 양육비도 하루라도 늦으면 나한테 얼른 연락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부탁인데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하고는 연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연을 끊어요? 가끔 손주들 보러 오세요. 그래, 고맙다. 내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다.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어요. 전 남편이랑 살았던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애들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한 걸
어느 정도 눈치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전 남편을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도 상간녀와 살기 시작하더니 애들은 거들떠도 안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나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일하기는 수월했어요. 그런데 딱 7개월 정도가 지났을 쯤에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큰 소리 떵떵 치고 떠난 전 남편 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잘 지내? 뭐야, 왜 전화했는데? 여보, 나 쫓겨났어. 그 여자가 나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당신하고 이혼하자마자 이 여자하고 살림 차렸는데 가게는커녕 돈 안 벌어온다고 날 얼마나 구박한 줄 알아?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 당신은 나 이해해줬잖아. 능력 없다고 무시하니까 나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제 알았냐? 어떤 여자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자랑 살겠어? 처자식 다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니? 나 이제 당신의 존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집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지도 말래. 10만 원도 못 주겠다고 하잖아. 야, 넌 너 살기 힘들 때만 부모님을 찾아가냐? 너 양육비도 2번 보내고 안 보냈지? 지금 양육비도 아버님이 보내주고 계셔. 내가 아버님께 양육비 안 받는다고 해도 우리 손주도 굶길 수 없다고 꼬박꼬박 보내신다고. 아버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진짜 사람 안 변한다. 너 보면 조상님이 날 도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여보, 나 이렇게 외면할 거야? 다시 당신한테 왔잖아. 야, 난 한 번 버린 쓰레기 집으로 다시는 안 가지고 와. 내가 미쳤냐? 분리수거도 안 될 놈을 또 집구석으로 끌고 오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양육비 꼭 보내라. 그래도 네 피부치들인데 그런 식으로 살고 싶냐?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진짜 한심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남편 놈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1년도 안 만난 여자가 전 남편 놈 뭘 믿고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사탕 발린 말에 속아서 전 남편 놈은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지금 전 남편 놈은 시부모님이 끝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택배 상하차 일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입에 겨우 풀칠만 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전 남편하고 살 땐 근심과 걱정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고 힘내라는 말을 해줄 때마다 힘이 생긴답니다. 가끔 시부모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더 나네요. 얼마 전엔 시부모님과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다녀왔어요. 어머님은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면서 기뻐하세요. 저는 전 남편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런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시부모님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얻어서 보내게 됐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복수의 눈이 멀 뻔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한테 소송을 걸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을 보고 저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최고의 복수는 제가 잘 사는 일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 망하더라고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내 인생 잘 사자는 마음으로 견뎌보세요. 좋은 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결국엔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안 좋은 일은 잘 보내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